평화의 시대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맞춤형 힐링 시장이라는 이슈를 또 뽑았어요. 네네. 이거는 일상적 안심과 개성화, 또 신뢰 자본까지 네네. 크로스로드된 여기서 빅마켓인데 메인을 일상적 안심으로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 안심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냐면 인간에게 불안감, 두려움, 뭐 위험 이런 것들을 주는 요소를 없애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요소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일상적 안심이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 주변의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그런 위험 요소에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사회적으로 크게 발현되는 그런 흐름이 일상적 안심이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마 개인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큰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한 위험도 있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거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게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니까 그걸 바로 연결해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겠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힐링에 대한 어떤 그 바램으로 나타나는 거고, 네. 그게 맞춤화 혹은 개성화, 그러니까 사람별로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맥락이 다르고, 네. 또 자기가 불안해지는 원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의 현재 신체 상태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나만의 힐링을 바라는 그런 어떤 수요에 적합한 시장이 열리고 있다. 그게 이제 맞춤형 힐링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일상적 안심이라는 이 메가 트렌드하고 그다음에 각자가 자기만의 어떤 그 취향과 기호, 특징들이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성화 메가 트렌드의 요소가 거기에 결합을 하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예전 편에서 한번 소개했던 그 신뢰 자본이라는 메가 트렌드의 일부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 비대면이지만 서로 어떤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거기에 맞는 신뢰 측정, 그 다음에 거기다 평가, 뭐 자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신뢰라는 무형의 가치가 자본화되는 어떤 흐름을 얘기를 했는데 이 힐링 쪽에서도 과거의 힐링은 이제 마음 치료에 가깝게 마음 산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주관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뭐 마음 수련의 몇 단계 이렇게 해주면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게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게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과 신체 측정, 신체의 어떤 지표들을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해법을 알려주는 방식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요소를 신체적 요소하고 결합을 하고 그 신체적 요소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화시켜서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렇게 힐링이 전적으로 마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결합돼서 과학적인 어떤 단계를 밟을 수 있게 그리고 어차피 몸을 측정하는 건 다 각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질병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나이에 따라서 보면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힐링이 이렇게 맞춤화돼가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맞춤화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측정 가능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맞춤화돼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힐링 방법들이 총동원되는 그러니까 이게 힐링, 맞춤화 이게 사실 너무 오랫동안 써왔던 용어인데 어쨌든 자기만의 어떤 힐링 포인트를 나만의 신체 지표를 갖고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 움직인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제 네네. 그런 시장이 메인이 될 거다. 네네. 여기에 신체 지표든 과학적 어떤 잣대를 갖고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메인 시장이 될 거다. 그렇죠. 이미 이제 그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웰니스라고 불렸죠.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게 확산되어 오면서 뭐 중간에 이제
워라벨이라든지 네. 뭐 이런 식의 그 신조어들이 들어오는 네네. 그런 어떤 그 흐름이 크게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이미 웰리스는 메인 시장이고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23년에 세계 웰리스 시장이 약 6.3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6.3조 달러. 억이 아니고 달러, 원이 아니고 달러 시장인데 2028년경에 9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래서 연평균 약 7% 정도 성장할 것이다. 연평균 7% 성장하는 건 굉장히 고성장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여전히 성장 중. 근데 웰리스 쪽은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래됐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시장은 더 확산되고 있는데 거기에 기여하고 있는 게 이제 힐링을 단순하게 심리치료의 영역에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연결시켜서 나에게 꼭 맞는 그런 형태의 힐링을 제안하고 그래서 실질적 효과도 더 커지는 이런 쪽에 새로운 시장이 커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시장이라보다 이미 있는 시장 같기는 한데요. 저는 아까 웰리스 시장 안에서도 지금 신체와 어떤 정서와 다 포함이 된다 그랬는데 신체 지표, 뭐 과학적 지표를 갖고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의료 시장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면 이 맞춤형 힐링 시장, 웰리스 시장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커가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점에 왜 이거를 의미 있게 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어떻게 집어야 될지 약간 헷갈려가지고요. 시장은 이제 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웰리스, 아까도 말씀드렸죠. 웰리스 자체는 수십 년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네네네. 형태고,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 피드백 쪽에서 쓰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HRV라고 해서, 심박의 그 간격을 측정을 하는데, 이게 자율신경계나 이런 인간의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그걸 반영을 하는데, 네. 그걸 측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적절한 어떤 그 치유 방법들을 제안하거나, 이런 것, 그런, 기기 회사 혹은, 앱 회사들이 이제 성장해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런 움직임들이 시작된 지는 한 10년 이내 정도이고, 전통적으로 힐링은, 마음 치료였는데, 거기에, 사람을, 바이오를 체크하는 체크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달해 가면서, 의료적인 처치 없이도 비의료적인 방식으로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등장해서 힐링이라고 하는 영역을, 마음을, 우리가 왜 흔히 그러잖아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화를 다스려야. 그러니까 마음 치료 영역인데 거기에 이제 온갖 같은 여러 같은 것들이 다 동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신 거네요. 주관적인 영역에 네. 객관적인 어떤 측정들이 들어가면서 네. 실질적인 치료 방법들, 그게 비의료적 영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치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본격적인 바이오까지는 아닌데 캄이라고 하는 앱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잠재워주는. 예, 요가. 네. 근데 이제 거기 안에 뭐 요가도 들어갔고 명상도 들어갔고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제일 반응이 좋은 거는 수면. 수면요. 실제로 들으면 5분 안에 잠이 든다. 그러니까 이런 앱들의 개발은 예전에는 예를 들면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듣고 이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새로 나오는 어떤 이런 종류의 치유 방법론들은 사람들의 신체 리듬이나 또는 머릿속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시키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거를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뇌파 치료 같은 것까지로 연결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 안 가고 그냥 네. 하는 건데 그 전 세계 불면증 환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적 그 측면에서 제가 설명하는 게 더 이해하기 좀 네, 빠르실 것 네, 같긴 네, 한데요. 네. 이 헬스에 관련된 시장은 실은 웰리스 시장이 있고 헬스케어 시장이 있고 메디칼 시장이 있고 바이오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메디칼 위로부터는 다 뭔가가
규제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검증을 해야 되고 임상을 통과해야 되고 식약처나 뭐 FDA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뭐 이런 절차를 그러니까 검증의 절차를 거쳐가야 되는데 원래 기존에는 웰니스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요가 시장 이런 거 다 웰니스 시장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케어라는 단어가 붙는 헬스케어 시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냐 하면 보통 이런 거죠.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각자 극복해야 되는 이슈였어요. 아니면 심각한 애는 병원이라는 체계를 통해서 메디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케어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근데 이 정신적인 부분은 메디칼 영역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칼 영역으로 넘어가면 어떤 시설에 뭐 들어가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거나 뭐 이런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이거를 약을 먹어야 되는 레벨인 건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제 처치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여태까지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영역이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래서 여태까지 뭐 산업 발전 시대에 있었던 이제 5, 60대들은 술로 이걸 해결했잖아요. 일 끝나고 술 한잔 하고 뭐 등산을 다니거나 네. 회식을 하거나 이런 단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네. 최근은 이제 MZ 세대들이 오면서 이 회식 문화가 없어지고 이 스트레스가 각각의 문제로 가버린 거예요. 각각의 문제로 가다 보니 그럼 이 MZ 세대들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이제 스마트워치나 뭐 스마트링이나 저 같은 경우도 잠잘 때 스마트링을 끼고 자는데 그럼 잠자는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얘는 뭐 수면할 때 피부 온도가 너무 낮다 또는 네. 뭐 이렇게 심박이 너무 낮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요즘은 앱들이 잠을 더 깊게 들 수 있는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잠자는 뭐 침대 매트리스를 한번 다시 뭐 보십시오. 뭐 이런 식의 이제 적극적인 케어 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는 웰니스라고 하는 형태로 있다가 이제 케어 시장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케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지금 단계에 있는 거고요. 스타트업도 이렇게 메디칼로 가려면 대표이사가 의사 출신이거나 또는 제약사에다 나오신 분들이 하거나 뭐 이런 분들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웰니스 쪽에 있던 분들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케어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부 정책 부분에서도 타이밍적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메디컬 영역을 정확하게 정해 놓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정책을 집행을 하거나 정책 방향을 정할 때 마음 치료와 관련된 영역도 크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은 것이 최근 한 5년 정도 네.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약으로 치료하지 않고 뭐 원예 활동을 해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활동을 처방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지표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 네. 저는 이게 말씀을 하신 것을 들으면서 어차피 전반적으로 모든 세계인들이 마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점점 마음 치료가 필요한 시장이 많은데 각각이 아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만의 도파민이 돋는 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과학적 지표로 신체적 지표로 찾아내서 매칭을 해줄 수 있느냐 사실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쪽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갈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AI가 문명의 토대를 지금 새로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AI 다음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많이 바꿀 영역은 어디겠냐 하면 결국 바이오 영역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 한 10여 년간 보면 사람의 뇌에 관해서 알려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유전자 맞아요. 지표들을 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평생 비만하고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쟤는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인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 내가 평생 고생한 이유는 내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구나.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집니까? 근데 그 말고도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잖아요. 네.
도파민이 결국 그 보상을 해주는 호르몬 작용이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 뇌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 결국은 칭찬하고 벌 주고 약 주고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더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더 잘 나오게, 적절하게 나오게 할 수 있는가 같은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거고, 그게 의료 처치만이 아니라 내가 뭘 조금만 잘해도 그걸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 정도의 비의료적 처치 방식들이 힐링 산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디컬의 일부가 케어로 들어가고 웰리스의 일부가 케어로 들어오고 케어가 다시 웰리스를 가고 이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는 개인별로 신체 지표들이 워낙 다르니까 그리고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머리 아플 때는 타이레놀 드세요. 이 방법만으로는 안 되는 게 마음과 관련된 거니까. 이게 메이저 아시아에서 더 아마 심하게 나오는 거. 이게 급격한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데서는 경쟁이 엄청 심화되고, 요번에 네팔의 폭동도 실은 그 네포 세대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 자식들이 그 세금 가지고 펑펑 쓰다가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폭발을 한 거잖아요. 최근에 또 다르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심리 상담사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OECD 중에 자살률 1위 국가다 보니까 심리 상담사를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을 앞에 두고 상담을 했을 때보다 챗 GPT랑 상담을 했더니 더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SNS에도 굉장히 내가 챗 GPT한테 위로를 받을 줄 몰랐다고. 이게 약간 AI가 심리 분야에서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심리 상담 예약을 하면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일정하고. 그런데 챗 GPT는 자기 방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또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여기 보면 베터헬프라고 하는데 매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았거나 내가 지금 어떤 상담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잊어버리고 묻혀지고 그러다가 또 그게 누적되고 해서 나중에 기폭제가 돼가지고 빵 터지는 이 심리라는 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AI의 발전이 이쪽에 힐링 시장에도 아마 새로운 이런 그 맞춤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물론 미국 사회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이 베타헬프라고 온라인 심리 상담 플랫폼인데 이게 뭐 몇 년 전 일인데 벌써 매출액이 7억 달러 되면 우리 돈으로 한 1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담 플랫폼 매출이 1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쪽 영역 자체가 그 주관적인 어떤 혹은 개인적인 처리 대상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그 뭐랄까 시장 위로 올라와 있고 여기는 과학적 검증들이 결합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치료 효과들이 있다는 어떤 댓글들이나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이 시장의 성장을 계속 폭발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최대 지상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어쨌든 이 시장이 커질 것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리 마음을 좀 정화를 할 수 있는 그걸 스스로 찾아내는 연습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경쟁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이퍼 개성화 시대의 세계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3가지 이슈를 갖고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5번째 내용은 이 주제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목, 더 크로스로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